우선 우리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에 총 11분의 교수님과 그 4분의 이제 박사급 전임 연구원이 있는데요. 2011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로는 한 6년 정도 공동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했던 지능정보사회 관련되는 저희들 연구의 성과를 한번 정리해보고 또 향후 3, 4년 후에 연구할 주제들을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성과들을 좀 요약 정리를 하고 또 향후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정책 과제들이나 쟁점들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책을 같이 발간하자. 뭐 그게 다 이렇게 취지에 동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바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에 5월 말쯤에 이 책이 나오게 됐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2016년 3월에 우리 천재기사 이세돌 그리고 그 알파고의 바둑의 세계적인 대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공지능이 가져올 어떤 미래, 또 이 충격,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이후에 상당히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그런 미래사회, 다시 말해서 지능정보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지능정보사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는 그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또는 부작용,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연구자들이 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토의해서 그런 것을 좀 담아보면 직접적으로는 정책 연구자들한테 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도 미래의 어떤 그 빠른 변화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우선 그동안의 인터넷이나 또는 뭐 데이터 처리하는 컴퓨터 기술에서 한 차원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을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이 도대체 뭐고 그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성은 뭐고 변화의 방향은 어딘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시킬 사회라든지 또는 뭐 사회 각 분야의 산업이나 또는 우리 그 고용이나 교육 또 행정 심지어 정치에 이르는 전반적인 어떤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술, 특히 기계가 어떤 상당히 인간에 가까운 지능을 갖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 그 다음에 인류와 기계가 공존하는 그런 포스트 휴먼 소사이티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거기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역할은 뭐고 또 기술과 기계의 역할은 뭔지 이런 거대 담론에서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회의 변화 그런 변화를 선도한다든지 또는 그 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피해 또는 이 역기능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발굴해서 좀 그런 문제들을 완화시키거나 뭐 궁극적으로는 해소시킬 방안이나 대안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공공 부분에서의
지능정보기술이 들어오면서의 변화, 그런 것들의 그 정부 혁신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의 국민이 정부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르는지 뭐 이런 신뢰 문제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산업을 만드는 데 따른 데이터 개방과 또 자연스럽게 그 개방이 가져올 또 우려가 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뭐 이런 문제를 국내적으로 상당히 그동안의 전개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또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또 그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회이자 또 편익을 갖는 데 반해서 이른바 정보 약자 또 이 디지털 격차 뭐 이런 거에 따른 정보 약자들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이슈들도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젊은 층이라든지 교육을 받은 자나 또는 소득이 있는 자는 상당히 빠르게 그 기술의 편익을 누리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는 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또는 이제 한국 사회 적응이 좀 불편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가족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게 단순히 디지털 격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생활, 산업 뭐 또는 이 경제 소득의 어떤 그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한 전면적인 새로운 의미의 어떤 민원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정부와 국민과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른바 정부 혁신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는 것이 데이터 트랜스보드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고 뭐 이것은 유럽의 GDPR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어떤 그 개방에 있어 가지고 국외 이전을 상당히 제약한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제입니다. 그런 법제가 왜 나왔는지 그와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식으로 제도가 변화되고 또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상황의 어떤 그 기술이나 또는 제도 정책의 변화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변화도 함께 여기서 논의하면서 좀 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좀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10개 주제를 가지고 11분의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술을 했는데요. 한 예로 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나 CCTV를 통해서 자의반, 타의반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프라이버시가 악용됐을 때, 잘못 사용됐을 때는 훨씬 더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 뭐 예를 들면 정보의 이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또는 이칠 권리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게 됐고 또 이게 단순히 미국식의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유럽식의 어떤 소극적인 그런 관리가 아니라 좀 더 인권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프라이버시를 접근해서 전면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부터 제도 변화를 가져오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도 한 챕터, 2챕터 정도에 들어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그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어떤 제도의 변화
뭐 이런 걸 가져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당장 우리가 다급한 과제가 이런 데 대한 시민교육이라든지 또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그 법제를 마련하는, 지금 이런 기술 상황에서는 범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기존의 법령으로는 이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의 어떤 이 법령 구조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지능정보 사회의 어떤 그 현상들이 상당히 이제 괴리가 되는데, 그런 걸 빨리 메꿀 수 있는 그런 법제의 어떤 그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이 이제 인간이 직접 하기보다는 인간을 보조하는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편향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게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금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젠더, 성차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기존의 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인 거죠.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의 사전적인 어떤 그 디자인에서부터 관리를 하거나 윤리성을 따지고 사후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를 설명하는 것들 관련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련되는 뭐 윤리법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많은 일정 부분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같은 게 만약에 도로에서 이제 움직이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의 문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운전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중심으로 책임을 물고 보상을 하고 필요한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법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는 전면적으로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각 주제별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SSK 우리가 지금 대형 사업 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위험을 대비하는 주제를 SSK가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연구재단의 SSK 취지하고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초연결, 우리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초연결과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쪽으로 가게 되면서 상당히 사회 전반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엄청난 높은 생산성을 가진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기회 요인을 좀 극대화하고, 또 보면 이 급속한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대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층, 특히 이런 변화에 어떻게 보면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직종들에 있어서 실직자가 아주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위협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SSK 그런 사업의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 5월에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만 이 책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의 이슈나 쟁점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정책 대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지금도 뭐 오늘 시점에 봐도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이 정보통신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상당히 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만 공급자 단에서 보면 그런데 이 사용자, 수요자 단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 한국 국민들이 대단히 선도적으로 그런 기기를 활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능정보 사회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그런 측면이 한국에서 훨씬 더 미국이나 중국보다 많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여러 우리 한국의 이 지능정보 사회에 관련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이른바 기존의 어떤 이 연구 선도 국가보다 오히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앞선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능정보 사회의 어떤 연구자들이 상당히 연구 결과를 뭐 선도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부 분야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는 디지털 이 정보 격차 해소 뭐 이런 부분에서의 한국의 연구는 실질적으로는 한 2, 3년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보다 앞선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SSK가 지향하는 한국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이 읽었으리라 하고 침작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책은 여기에 지능정보사에 관련되는 전문 연구자들이 전공자들이 뭐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건 뭐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대학생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 특히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어떤 그 미래사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공무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또는 여러 가지 대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공직자들이 꼭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막 우리가 이제 팀 한 5분이 팀을 구성해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공공부문의 역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우선 좀 적용이 되고 또 이런 적용이나 도입이나 또는 운영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문제가 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어떤 구현이 됐을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 과제를 이 책에서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책이 발간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전공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읽을 때는 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서 제 생각할 때 일반인이나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런 지능정보 또는 이 미래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거기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줬으면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자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정책 어젠다를 통해서 공직자한테 메시지를 던졌다면 조금 일반 시민이나 특히 고등학생이나 젊은 층이 읽으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좀 고등학생한테 좀 맞게끔 쓴 책이 전승민 씨가 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뭐 나온 책입니다만 상당히 좀 쉽게 재미있게 써서 젊은 세대가 그런 책을 읽어보면 좀 기존의 어떤 딱 막힌 생각에서 미래를 보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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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결국은 수치적인 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 분석 같은 이런 통계적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통계적인 결과가 잘 의미 있게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뭐 설문조사로 측정한 지표인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 일반 시민이 갖는 신뢰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얼마만큼의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청렴하고 도덕적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잘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전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는 뭐 또는 현 지방 정부는 이런 정도로 능력이 있을 거야, 문제를 해결할 거야, 또는 깨끗하게 할 거야, 또는 우리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거야, 이런 기대를 당연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온 결과를 보는 거죠.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 듣거나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나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인식하고 하는 거에서 정부 신뢰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 조사랑 비슷하게 기대치가 높은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가 상당히 높아도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때도 기대가 높으면 성과가 잘 나와도 불만이나 만족도가 낮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정보에 관련되는 각종의 이 조사치는 객관적인 값들인데 반해서 정부 신뢰값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주관적으로 인식된 거라.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인식된 결과치에는 상당히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특히 우리는 경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민주화도 빠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문화도 우리의 어떤 그 젠더 관련되는 문화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보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이 갖는 이른바 기대의 폭발, 기대의 혁명이란 혁명적인 수준으로 정부나 공공 부분의 기대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게 중앙정부 관련해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진 거예요. 이전에는 정부는 나를 도움도 안 주고 오히려 회방 놓고 방해하고 억압하고 그런 인식이었다면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반대로. 그 다음에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1995년도에 우리가 민선
도지사나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정치권이나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의 폭발이 지난 한 20년간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는데 정부의 성과는 그렇게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은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민주화도 빠르게 되고 사회도 빠르게 발전하고 또 경제도 성장한 국가에서의 국민이 오히려 그보다 더 앞선 기대 폭발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오히려 전자정부가 잘 되면 투명성이 올라가고 역량이 커져서 오히려 신뢰가 높아져야 되는데 실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온 결과, 그걸 우리가 파라독스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기대의 폭발이 그런 걸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경제 성장하는 아시아의 뭐 네마리 용이라든지 또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빠르게 성장한 나라에서는 결국은 주관적으로 측정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청렴도라든지 그 어떤 조사들도 실제 어떤 객관적으로 개선된 거를 이 결과치는 실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조선 측정치는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결국은 기대의 폭발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최근 지난 한 10년 정도 보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좀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아마 이런 똑같은 연구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빠르게 지난 한 20년 비교하면 향후 20년은 훨씬 빠르게 우리의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가 바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직종들, 예를 들면 뭐 단순 이 반복적인 직종이라든지 또는 상당히 매뉴얼화된 그런 전문 직종조차도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그 직종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는 이른바 이제 이런 정보기술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관련되는.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의 공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논리적, 수리적 그런 사고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이른바 기초과목, 내지는 이제 도구 과목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초중등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고 또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여기 어떤 위험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뭐 행정이나 또는 경영이나 또는 이걸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률에 관련되는 그런 데서도 기존의 어떤 그런 주제보다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위협이라든지 기회 같은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분야를 좀 학습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 지능정보사회의 기계의 역할이 기존의 어떤 상당히 인간의 어떤 영역을 보완 내지는 대체하는 경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할이 상당히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또는 어떤 협업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는 인간이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이라든지 또는 이 자유로운 어떤 그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나.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밀착적으로 가기보다는 또 다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자유로운 어떤 사고 뭐 이런 면에서는 그 인문 사회학적인 지식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